순백의 웨딩드레스가 눈부신 조명 아래서 빛을 발했다. 대기실의 대형 거울 앞에 선 강하윤은 자신의 모습이 낯선 듯 조심스럽게 드레스 자락을 매만졌다. 오늘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부였다. 그리고 곧 오랫동안 사랑해온 남자, 내 아내가 될 것이다. 우리 딸 정말 예쁘구나. 거울 속으로 익숙하고 따뜻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하윤이 천천히 뒤를 돌았다. 그곳에는 어색한 예복을 차려입은 아버지 강석진이 서 있었다. 20년간 설렁탕을 끓여온 아버지의 두꺼운 손이 딸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쌌다. 그의 눈에는 만감이 교차했다. 기쁨 대견함, 그리고 아주 작은 슬픔. 아빠, 하윤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석진은 주름진 손으로 딸의 눈가를 조심스럽게 닦아주었다. 울면 화장 번진다. 오늘은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 되어야지. 그의 말에 하윤은 애써 미소를 지었다. 아버지의 손에서는 희미한 설렁탕 국물 냄새 대신 낯선 비누 향이 났다. 오늘을 위해 몇 번이나 손을 씻었을 아버지를 생각하니 가슴 한편이 아려왔다. 결혼식은 화려함 그 자체였다. 국내 굴지의 건설사인 우징그룹 외아들의 결혼식답게 정재계의 내로라 하는 인사들로 식장은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석진은 하객석 한쪽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값비싼 명품으로 치장한 사람들 속에서 그의 낡은 양복은 섬처럼 외로워 보였다. 딸의 시어머니가 될 남이숙 여사는 우아한 한복 차림으로 손님들을 맞으며 연신귀부인 특유의 가식적인 웃음을 짓고 있었다. 그녀는 석진 쪽으로는 눈길 한번 주지 않았다. 마치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석진은 그저 묵묵히 딸의 모습을 눈에 담을 뿐이었다. 식이 끝나고 양가 가족들만 모이는 패백실로 자리가 옮겨졌다. 이곳의 공기는 화려했던 예식장과 달리 무겁고 서먹했다. 하윤과 재우는 곱게 한복을 갈아입고 어른들 앞에 나란히 섰다. 시작은 시아버지인 오만석 회장이었다. 그는 무표정한 얼굴로 부부가 따라주는 술을 받고 몇 가지 덕담을 건넸다. 그의 눈빛은 사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성가신 거래처 직원을 대하는 듯 차가웠다. 문제는 시어머니 남이숙의 차례에서 터졌다. 하윤은 떨리는 손으로 술잔을 채워 공손히 내밀었다. 어머님, 저희 부부 예쁘게 사는 모습 지켜봐 주세요. 남이숙은 술잔은 쳐다보지도 않고 날카로운 눈으로 하윤의 얼굴부터 발끝까지 훑었다. 그 시선에는 노골적인 경멸이 담겨 있었다. 예쁘게 살아 그녀가 차갑게 비웃었다. 설렁탕이나 끓여 파는 집안딸이 감히 어디서 그런 말을 입에 올려 순간 패백실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재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어머니 제발 넌 가만히 있어. 남이숙은 아들의 말을 매몰차게 끊어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하윤에게 한 걸음 다가섰다. 하윤은 저도 모르게 몸을 움츠렸다. 내가 내 아비고 얼마나 기가 찼는지. 아니 평생 땀냄새 풍기며 막노동이나 하는 호라비 밑에서 자란 주제에 어떻게 우리 우징그룹의 며느리가 될 생각을 해. 어머님 그건. 하윤이 무언가 말을 하려 했지만 남이숙의 손이 먼저 움직였다. 그녀는 하윤이 내민 술잔을 손으로 거칠게 쳐냈다. 쨍그랑 소리와 함께 술잔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 남이숙은 분이 풀리지 않는다는 듯 패백상 위에 놓여있던 새빨간 김치 접시를 집어들었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하윤의 새하얀 화롯 가슴팍을 향해 그대로 던져버렸다. 철썩. 끔찍한 소리와 함께 붉은 김치 양념이 하얀 비단 위에 흉측한 자국을 남겼다. 몇몇 친척들의 입에서 낮은 비명이 터져나왔다. 하윤은 숨조차 쉴 수 없었다. 치욕감에 온몸이 돌처럼 굳었다. 이게 바로 내 수준이야. 천한 것들은 역시 티가 난다니까. 남이숙이 악에 받친 목소리로 소리쳤다. 내 애비의 그 더러운 땀 냄새가 우리 집안 전체를 더럽히는 것 같아 역겨워 죽겠어. 바로 그 순간이었다. 모든 소음이 멎은 듯한 정적 속에서 구석에 앉아있던 강석진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그의 얼굴은 핏기 한 장 없이 창백했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었다. 늘 온화하고
따뜻하기만 했던 그의 두 눈. 설렁탕 국물처럼 진하고 깊었던 그 두 눈에서 20년간 깊은 자해 속에 묻혀있던 불씨가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것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다. 지옥의 용암보다 더 뜨겁고 시베리아의 칼바람보다 더 차가운 사르에 가까운 증오였다. 석진의 시선은 울고 있는 딸이나 광기에 찬 남이숙에게 향하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모든 상황을 방관하듯 지켜보고 있던 단 한 사람, 우징그룹의 오만석 회장에게로 향했다. 오만석, 내 놈이었구나. 20년 전 자신의 모든 것을 앗아가고 자신을 나락으로 떨어뜨렸던 그 얼굴. 단 한순간도 잊어본 적 없는 원수의 얼굴이었다. 자신의 딸이 모욕당하는 이 순간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지독한 악연의 반복이었다. 강석진은 천천히 주먹을 쥐었다. 뼈마디가 하얗게 변할 정도로 강한 힘이었다. 그의 입가에 희미하고 잔인한 미소가 걸렸다. 그래, 잘 됐어. 아주 잘 됐지. 내 놈들 스스로 무덤을 팠구나. 패백실에 모두가 신부의 눈물을 보고 있었지만 아무도 보지 못했다. 평범한 설렁탕집 주인인 신부 아버지가 이제 막 복수의 화신으로 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패백실에서 나온 후 강석진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는 엉망이 된 딸의 한복 옷고름을 여며주고 넋이 나간 딸을 부축해 예식장을 빠져나왔다. 낡은 트럭에 올라탄 하윤은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다. 아버지의 넓은 등이 오늘따라 유난히 작고 외로워 보였기 때문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석진은 운전대만 굳게 잡고 있었다. 그의 침묵은 그 어떤 분노의 고함보다 더 무겁고 무서웠다. 하윤의 흐느낌과 자동차 엔진 소리만이 어색한 정적을 채웠다. 식당 문을 닫고 2층 살림집으로 올라오자마자 하윤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주저앉았다. 김치 얼룩으로 더러워진 하얀 화롯이 그녀의 처지를 대변하는 듯했다. 아빠, 죄송해요. 제가 아빠 얼굴에 먹칠을... 석진은 대답 대신 방으로 들어가 낡은 나무 괴짝 하나를 들고 나왔다. 덜컹 소리를 내며 거실 바닥에 내려놓은 그는 그 앞에 앉았다. 먼지가 뽀얗게 쌓인 괴짝이었다. 마치 판도라의 상자처럼 그는 지난 20년간 이 상자를 단 한 번도 열지 않았다. 딸의 울음소리를 배경음악 삼아 석진은 떨리는 손으로 괴짝의 낡은 자물쇠를 풀었다. 삐걱 소리와 함께 20년의 세월을 가둬둔 과거의 공기가 뿜어져 나왔다. 상자 안에는 누렇게 변색된 서류 뭉치와 낡은 신문 스크랩들이 들어 있었다. 가장 위에는 빛바랜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다. 20여 년 전 희망과 자신감으로 가득 찼던 젊은 시절의 강석진. 그리고 그의 어깨에 다정하게 팔을 두르고 환하게 웃고 있는 한 남자. 바로 오만석이었다. 그 사진을 보는 석진의 눈빛이 뱀처럼 차가워졌다. 기억의 파편들이 칼날처럼 그의 뇌리를 스쳤다. 석진아, 이 피닉스 프로젝트만 성공하면 우린 한국 금융계의 역사를 새로 쓸 수 있어. 최고의 금융 분석가였던 자신과 최고의 영업맨이었던 오만석. 둘은 세상에 무서울 것이 없었던 젊은 날의 친구였다. 죄송합니다, 재판장님. 친구지만 증거가 너무 명백합니다. 법정에서 자신을 향해 차갑게 등 돌리던 오만석의 비정한 눈빛. 자신의 프로젝트를 통째로 가로채고 주가 조작의 모든 혐의를 자신에게 뒤집어 씌웠던 배신자. 차가운 감방 안그는 복수를 맹세했다. 하지만 갓 태어난 딸 하윤을 생각하며 모든 것을 가슴에 묻었다. 딸에게만큼은 전과자 아빠가 아닌 평범하고 따뜻한 아버지가 되어주고 싶었다. 석진은 사진을 뒤집었다. 그 뒷면에는 영원한 파트너 오만석이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다. 그는 피식 조소를 흘리며 사진을 손안에서 구겨버렸다. 그때 울음을 그친 하윤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그의 옆에 앉았다. 아빠? 이게 다 뭐예요? 석진은 구겨진 사진을 딸에게 보여주지 않고 괴짝 깊숙한 곳에서 빛바랜 사업 계획서 하나를 꺼내 들었다. 피닉스 프로젝트 최종 보고서 작성자 강석진. 하윤아. 석진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깊은 동굴처럼 낮게 울렸다. 네가 오늘 겪은 수모는 네 잘못이 아니다. 그건 아빠가 과거에 남겨둔 빚 때문에 벌어진 일이야. 빚이라니요? 아빠가 누구한테 빚을 졌어요. 하윤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석진은 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슬픔이나 분노가 아닌 차가운 결의만이 가득했다. 아니, 내가 진 빚이 아니라 그들이 우리에게 진 빚이지. 아주 비싼 빚이란다. 석진의 목소리에 서리가 내렸다. 그들이 가진 모든 걸 걸어서 갚아야 할 빚. 그의 말에 하윤은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아버지가 처음 보는 얼굴을 하고 있었다. 하윤이 알던 그저 묵묵히 설렁탕만 끓이던 아버지가 아니었다. 그날 밤 하윤이 잠든 것을 확인한 석진은 자신의 낡은 책상 앞에 앉았다. 그는 괴짝에서 낡은 명함 한 장을 꺼냈다. 김민지 변호사. 명함 귀퉁이에는 작은 글씨로 구 김진철 국장의 딸이라고 적혀 있었다. 김진철 국장. 20년 전 오만석의 비리를 파헤치다 억울하게 옷을 벗었던 강직한 공무원이었다. 석진은 망설임 없이 수화기를 들고 번호를 눌렀다. 몇 번의 신호음 끝에 젊고 명료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네, 김민지 변호사입니다. 석진은 창밖에 짙은 어둠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20년 만에 복수의 첫걸음을 내딛는 순간이었다. 김 변호사, 나 강석진이요. 수화기 너머로 짧은 침묵이 흘렀다. 곧이어 놀라움과 미세한 떨림이 섞인 목소리가 되물었다. 강석진, 아저씨 맞으세요? 다음 날 오후 강석진은 허름한 설렁탕 가게가 아닌 광화문의 한적한 찻집에 앉아 있었다. 낡은 양복 대신 몸에 잘 맞는 감색 재킷을 걸친 그는 2년 전에 날카로운 분석가의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다. 그의 맞은편에는 단정한 정장 차림의 젊은 여성이 앉아 있었다. 김민지 변호사. 그녀의 눈빛은 나이보다 깊고 단단했다. 이렇게 갑자기 연락을 주실 줄은 몰랐습니다, 아저씨. 민지가 먼저 침묵을 깼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존경심과 함께 미묘한 긴장감이 서려 있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강석진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억울한 누명을 쓴 천재였는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기 때문이었다. 시간 내줘서 고맙네. 석진은 따뜻한 찻잔을 감싸주며 본론으로 들어갔다. 어제 내 딸이 결혼을 했어. 우징그룹 오만석 회장 아들과. 그 한마디에 민지의 눈빛이 흔들렸다. 우징그룹이라면? 그래. 김 변호사 아버님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내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아간 바로 그놈이야. 석진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 담긴 증오는 펄펄 끓는 용암과도 같았다. 그는 어제 패백실에서 있었던 일을 짧게 설명했다. 이야기를 듣는 내내 민지의 얼굴이 분노로 굳어졌다. 쓰레기 같은 인간들, 변한 게 하나도 없군요. 그래서 연락했네. 이제 그놈들에게 죗값을 치르게 해주고 싶어. 김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해. 민지는 잠시 석진을 바라보다 결심이 선 듯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저씨의 칼이 되어 드리죠. 두 사람의 눈빛이 허공에서 부딪혔다. 그렇게 20년의 세월을 뛰어넘은 복수의 연대가 조용히 그러나 강철처럼 단단하게 맺어졌다. 그들의 첫 번째 계획은 간단했다. 우징그룹이라는 거대한 성을 무너뜨리기 위한 첫 번째 벽돌을 찾는 것. 바로 과거의 증인들과 현재 우징그룹에 착취당하고 있는 하청업체들을 접촉하는 일이었다. 오만석은 분명 비자금을 조성하고 있을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그놈의 탐욕은 끝이 없으니까요. 하청업체들을 쥐어짜서 만든 돈이겠죠. 알아. 그 돈의 흐름을 역추적해야 해. 놈의 심장을 찌를 비수를 만들려면. 한편 그 시각 하윤은 신혼집에서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결혼 첫날부터 김치 세례를 받은 그녀에게 시어머니 남이숙의 본격적인 압박이 시작된 것이다. 너 오늘부터 회사 나가지 마라. 거실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 잡지를 보던 남희숙이 명령하듯 말했다. 네, 어머님, 그게 무슨... 앞으로 우리 집안 사람답게 교양 있게 행동하려면 배울 게 많아. 푼돈이나 벌겠다고 회사에 나가는 건 이 집안 망신시키는 일이야. 당장 사표내. 하지만 어머님 제겐 소중한 직장이에요. 재훈 씨와도 이미 이야기 끝냈고요. 하윤이 용기를 내어 반박하자 남희숙은 잡지를 탁 소리나게 내려놓으며 그녀를 쏘아붙였다. 네가 감히 내 말에 토를 달아? 역시 못 배운 것들은 다르구나. 재훈이 내 아들이디 네 말이라면 껌뻑 죽는 것 같지 착각하지 마. 저녁이 되어 재훈이 퇴근하고 돌아왔다. 하윤은 그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으며 도움을 청했지만 재훈은 어머니의 등살에 어쩔 줄 몰라 하며 아내를 다독이기만 할 뿐이었다. 미안해 하윤아. 엄마가 원래 좀 강하셔. 내가 잘 말씀드려 볼게. 응. 그의 무기력한 태도에 하윤은 더 깊은 절망감을 느꼈다. 그리고 바로 그날 밤 사건이 터졌다. 재훈이 잠시 서재에 들어간 사이 남희숙은 거실에 혼자 있는 하윤에게 다가와 또다시 막말을 퍼붓기 시작했다. 내 아비한테는 연락했니? 자기 딸이 시집와서 어떤 취급을 받는지. 대답 안에 설렁탕 국물이나 뒤집었을 줄 알았지. 며느리 교육은 못 시켰나 보구나. 그때 서재에서 나온 재훈이 그 광경을 목격했다. 어머니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재훈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높아졌다. 남희숙은 아들이 자신에게 대든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듯 얼굴이 시뻘개졌다. 뭐 이놈이 지금 애미한테 소리를 질러 저 여우 같은 년이 들어온 지 며칠이나 됐다고? 벌써 너를 이렇게 바꿔놔. 제 아내한테 그런 식으로 말씀하지 마세요. 하윤 씨는 잘못한 거 없어요. 재훈이 하윤의 앞을 막아서며 소리쳤다. 평생 어머니에게 순종만 하던 아들의 반항이었다. 남희숙의 이성이 끊어졌다. 날카로운 파열음이 거실을 울렸다. 남희숙의 손바닥이 재훈의 뺨을 거세게 후려친 것이었다. 너까지 저 천한거 편을 들어 너도 저 계집한테 단단히 홀렸구나. 재훈은 얻어맞은 뺨을 감싸쥐고 충격에 빠져 말을 잇지 못했다. 하윤은 눈앞에서 벌어진 믿을 수 없는 장면에 숨을 멈췄다. 자신의 남편이 자신 때문에 뺨을 맞았다. 시어머니의 눈은 증오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그 순간 강석진의 전화벨이 울렸다. 민지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가득 차 있었다. 아저씨 찾았어요. 10년 전 우진건설 때문에 부도나고 쫓겨난 하청업체 사장님과 연락이 닿았습니다. 그분 5만석의 비자금 장부가 담긴 서류를 가지고 있답니다. 석진은 수화기를 든 채 창밖의 우징그룹 본사 건물을 바라보았다. 거대한 성의 첫 번째 벽돌이 이제 막 그의 손에 들어온 참이었다. 그날 밤 신혼부부의 침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다. 뺨을 맞은 충격보다 자신 때문에 남편이 모욕당했다는 사실이 하윤의 마음을 더 아프게 찔렀다. 그녀는 등을 돌린 채 누워 작은 어깨를 떨고 있었다. 재훈은 그런 아내의 뒷모습을 차마 바라볼 수 없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하윤의 어깨를 감쌌다. 하윤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의 목소리는 죄책감으로 갈라져 있었다. 내가 못난 남편이라서 미안해. 당신을 지켜주지 못해서. 하윤은 돌아눕지 않은 채 나지막이 말했다.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하지만 난 이렇게는 못 살 것 같아요. 그 말은 비수처럼 재훈의 가슴에 박혔다. 아내를 잃을 수도 있다는 공포가 엄습했다. 그는 아내의 어깨를 더 꽉 끌어안았다. 평생을 순종하며 살아온 그의 내면에서 단단했던 무언가가 처음으로 금가기 시작했다. 어머니의 그늘이 아니라 이제는 한 여자의 남편으로서 바로 서야 할 때였다. 내가 바로 잡을게. 어머니께 아니 아버지께 직접 말씀드릴 거야. 이건 아니라고. 다신 당신한테 손끝 하나 못 대게 할게. 약속해. 그의 목소리에는 이전에는 없던 단호함이 실려 있었다. 다음 날 오후 재훈은 회사 근처 카페에서 생각에 잠겨 있었다. 아버지에게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집안의 폭풍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막막했다. 그때 카페 문이 열리며 익숙한 인형이 들어왔다.
장인어른 강석진이었다. 아, 아버님, 여긴 어쩐 일로? 재우는 당황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석진은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그의 맞은편에 앉았다. 마침 근처에 볼 일이 있어서 왔다가 자네 차가 보이길래 들어왔네. 혹시 방해한 건 아닌가? 아닙니다. 석진은 따뜻한 대추차 2잔을 주문했다. 그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무심한 듯 서류 봉투 하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어젯밤 하윤이한테 이야기는 들었네. 못난 애비 만나서 우리 딸이 고생이 많아. 죄송합니다, 아버님. 전부 제 불찰입니다. 재우는 고개를 숙였다. 석진은 그런 사위를 가만히 바라보다 서류 봉투를 그의 앞으로 밀었다. 이것 좀 봐주겠나? 내가 사업 쪽은 영 문외한이라서 말이야. 우진그룹에서 하청업체와 맺은 계약서 사본이라는데 내 눈에는 좀 이상해 보여서. 재우는 의아한 표정으로 서류를 꺼내 들었다. 유령 회사로 보이는 작은 컨설팅 업체의 실체도 불분명한 경영 자문 명목으로 수억 원의 용역비가 지급된 내역이었다. 날짜는 불과 반년 전이었다. 이건 재훈의 미간이 좁혀졌다. 석진은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시며 나지막이 물었다. 나는 이쪽 분야는 잘 모르지만 오 서방 자네가 보기엔 이게 정상적인 거래로 보이나? 석진의 질문은 비난이 아니었다. 그저 순수한 질문처럼 들렸다. 하지만 그 안에는 재훈의 양심을 꿰뚫는 날카로운 가시가 숨어 있었다. 재훈은 순간 말문이 막혔다. 대기업의 자금 처리 방식에 대해 어렴풋이 알고 있었지만 장인어른 앞에서 차마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었다. 일반적인 경우는 아닙니다만 저희 같은 대기업에서는 여러 전략적인 이유로 가끔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가 하긴 내가 뭘 알겠나. 그래도 영 찜찜해서 말이지. 자네가 전문가니 한번 봐주면 좋겠다 싶었네. 석진은 더 이상 묻지 않고 차만 마셨다. 하지만 의심의 씨앗은 이미 뿌려졌다. 그날 밤 재우는 야근을 핑계로 사무실에 홀로 남았다. 그는 장인이 건네준 계약서 사본을 꺼내 들고 자신의 컴퓨터에서 내부 회계 시스템에 접속했다.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다. 이것은 회사의 기밀을 염탐하는 행위이자 아버지를 의심하는 행위였다. 하지만 아내의 눈물과 장인의 의미심장한 질문이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계약서에 적힌 하청업체의 이름을 검색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그 컨설팅 업체는 계약 체결 불과 며칠 전에 설립된 전형적인 페이퍼 컴퍼니였다. 주소지는 존재하지 않는 유령 주소였고 자금은 지급과 동시에 여러 개의 차명 계좌로 쪼개져 사라졌다. 그리고 최종 결제 라인에는 아버지의 비서실장 이름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말도 안 돼. 재훈의 입에서 신음이 터져 나왔다. 아버지가 이런 일을. 장인의 말이 단순한 찜찜함이 아니라 명백한 사실이었음을 깨달은 순간이었다. 아버지는 그가 평생 존경해온 강직한 기업가가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생각이 뇌리를 강타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집으로 차를 몰았다. 하지만 그의 발걸음이 향한 곳은 신혼집이 아닌 부모님이 계시는 본가였다. 시계는 이미 자정을 넘기고 있었다. 집안은 쥐 죽은 듯 고요했다. 그는 고양이처럼 발소리를 죽여 부모님의 침실 앞을 지나 복도 끝에 있는 아버지의 서재로 향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삐걱. 서재문이 열리고 재훈은 어둠 속으로 들어섰다. 그는 망설임 없이 아버지의 컴퓨터를 켰다. 모니터의 푸른 빛이 그의 창백한 얼굴을 비췄다. 무엇을 찾아야 할까? 혼란스러운 머릿속으로 장인의 한마디가 스쳐 지나갔다. 그들이 우리에게 진 빚이지. 아주 비싼 빚. 과거. 20년 전. 재훈은 떨리는 손으로 검색창에 단어를 입력했다. 피닉스 프로젝트. 아버지가 입버릇처럼 자신의 성공 신화라고 말했던 우징그룹의 초석이 된 바로 그 프로젝트의 이름이었다. 엔터키를 누르는 그의 손가락이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화면이 바뀌는 그 짧은 순간이 영겁처럼 길게 느껴졌다. 김민지 변호사가 찾아간 곳은 서울에서 한참 떨어진 남쪽의 작은 어촌 마을이었다.
짠내 나는 바닷바람이 낡은 슬레이트 지붕을 스치고 지나갔다. 그녀는 주소지에 적힌 허름한 집 앞에서 잠시 숨을 골랐다. 20년 전 오만석의 회계에 장부를 관리하다 모든 것을 잃고 자취를 감춘 최인호 전 재무이사. 그가 바로 우징그룹의 아킬레스건을 쥘 첫 번째 유령이었다. 문은 한참 만에야 삐걱거리며 열렸다. 세월의 풍파를 정통으로 맞은 듯 늙어버린 남자가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민지를 쳐다보았다. 누구시오? 최인호 선생님 되십니까? 저는 김민지 변호사라고 합니다. 변호사라는 말에 남자의 얼굴이 삽시간에 굳어졌다. 그는 손사래를 치며 문을 닫으려 했다. 사람 잘못 찾아왔소. 난 그런 사람 모르오. 오만석 회장님에 대해 여쭙고 싶어서 왔습니다. 20년 전 피닉스 프로젝트에 대해서요. 그 이름이 나오자 최 이사의 눈동자가 공포로 격렬하게 흔들렸다. 그는 거의 비명에 가깝게 소리치며 문을 쾅 닫아버렸다. 돌아가 다신 찾아오지 마. 민지는 허탈하게 돌아설 수밖에 없었다. 오만석이라는 이름이 남긴 트라우마는 생각보다 훨씬 깊었다. 그날 저녁 이번에는 강석진이 직접 그 어촌 마을을 찾았다. 그는 최 이사의 집 문을 두드리지 않았다. 대신 방파제에 홀로 앉아 담배를 태우고 있는 그의 등 뒤로 조용히 다가갔다. 많이 늙으셨습니다, 최 이사님. 최 이사는 화들짝 놀라 돌아보았다. 어둠 속에서 나타난 석진의 얼굴을 확인한 그는 마치 진짜 유령이라도 본 사람처럼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강 부장, 자네가 어떻게... 저승에서 돌아왔습니다. 이사님을 데리러. 석진의 농담 섞인 말에 최 이사는 멋쩍은 웃음도 짓지 못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바다만 바라보았다. 파도 소리만이 그들의 어색한 침묵을 채웠다. 왜 이제 와서? 다 끝난 일인데? 최 이사가 먼저 입을 열었다. 석진은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으며 말했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괴물은 우리가 도망치고 숨어있는 동안 더 크고 무섭게 자라났으니까요.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했다. 전과자로 살아야 했던 지난 20년의 세월.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딸까지 그 괴물의 아가리 속으로 들어가게 된 기막힌 현실을. 제 딸이 어제 그놈의 며느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결혼 첫날 가슴에 김치 양념을 뒤집었었습니다. 천한 것에 피가 섞였다는 이유로요. 석진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최 이사는 그 안에 담긴 지옥 같은 고통을 느낄 수 있었다. 자신 또한 오만석 때문에 모든 것을 잃고 가족이 뿔뿔이 흩어졌던 과거가 떠올랐다. 우리가 침묵하는 동안 또 다른 피해자들이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이젠 멈춰야 하지 않겠습니까? 석진의 눈이 어둠 속에서 형형하게 빛났다. 최 이사는 떨리는 손으로 담배를 비벼 껐다. 그는 한참을 망설이다 마침내 자리에서 일어났다. 따라오게. 최 이사가 이끈 곳은 집 안의 작은 골방이었다. 그는 낡은 장판의 한쪽을 뜯어냈다. 그 밑에는 비닐에 겹겹이 쌓인 낡은 회계 장부 한 권이 숨겨져 있었다. 오만석의 지시로 만들었던 진짜 돈의 흐름이 기록된 이중 장부였다. 그놈의 심장을 찌를 수 있는 유일한 칼일세. 장부를 건네는 최 이사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석진은 그 장부를 받아들었다. 20년 묵은 복수의 칼자루를 마침내 그의 손에 쥔 것이었다. 한편 같은 시각 우징그룹 본사 회장실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오만석은 자신의 충복인 윤 실장에게서 보고를 받고 있었다. 회장님, 최근 이상한 움직임이 감지됩니다. 20년 전 피닉스 프로젝트 관련 자료를 누군가 열람한 흔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강석진의 주변을 맴도는 변호사도 한 명 있습니다. 오만석의 눈이 가늘어졌다. 그는 손가락으로 책상을 천천히 두드렸다. 유령들이 깨어날 시간인가.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냉정했다. 뱀의 머리를 치기 전에 시끄럽게 소리내는 꼬리부터 잘라야지. 우리에게 자료를 넘긴 멍청한 하청업체 사장놈부터 손봐주게.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도록 아주 조용히. 명령은 간결했다.
그날 밤 석진에게 계약서 사본을 넘겨주었던 작은 건설 자재 업체의 사무실에 건장한 남자들이 들이닥쳤다. 쨍그랑 전호 소리와 함께 유리창이 박살나고 사무실 집기는 닥치는 대로 부서졌다. 남자들은 떠나기 전 새빨간 레커로 벽에 섬뜩한 경고를 남겼다. 입 조심해. 그 소식은 다음날 아침 석진의 귀에도 들어갔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하윤에게 공포가 도착했다. 신혼집에서 불안한 아침을 맞이한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다. 시어머니 남이숙이었다. 더 이상 가식적인 교양은 없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것은 증오와 경멸로 가득 찬 날것 그대로의 목소리였다. 내 아비, 지금 무슨 짓거리를 하고 다니는지 알고는 있니? 어머님, 그게 무슨... 시치미 떼지 마. 어디서 더러운 쥐새끼들을 끌어들여서 신성한 우리 그룹을 들쑤셔 내 아비한테 전해. 당장 그만두라고. 남이숙의 목소리가 히스테릭하게 높아져 넣었다. 만약에 내일 아침까지도 그 쥐새끼 같은 짓을 멈추지 않으면 네 아비의 그 역겨운 설렁탕 가게 잿더미가 되어도 나 원망하지 말라고 똑똑히 전하란 말이야. 툭!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겼다. 하윤의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져 바닥으로 떨어졌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그녀의 세상도 함께 무너져 내리는 듯했다. 아버지가 아버지의 모든 것이 위험했다. 잿더미. 그 단어가 하윤의 뇌리에 박혔다.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사라졌지만 그 잔인한 단어만이 메아리처럼 머릿속을 맴돌았다.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일군 자신의 모든 것이었던 작은 설렁탕 가게. 그곳이 불타 잿더미가 되는 상상만으로도 숨이 막혔다. 하윤은 미친 사람처럼 집을 뛰쳐나왔다. 택시를 잡을 생각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웨딩 슈즈를 신은 채 아스팔트 위를 달리고 또 달렸다. 굽이 부러지고 발목이 욱신거렸지만 멈출 수 없었다. 가게 앞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다행히 가게는 잿더미가 되어 있지 않았다. 하지만 평온했던 가게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커다란 통유리창이 거미줄처럼 금이 가 있었고 그 앞에는 벽돌 하나가 뒹굴고 있었다. 간판은 한쪽이 찌그러져 위태롭게 매달려 있었다. 하윤은 떨리는 손으로 가게 문을 열었다. 안은 더 엉망이었다. 몇몇 테이블이 쓰러져 있고 바닥에는 깨진 유리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아버지가 있었다. 강석진은 그 모든 난장판 속에서 너무나도 침착한 얼굴로 빗자루를 들고 깨진 유리를 쓸어 담고 있었다. 마치 매일 아침 가게 청소를 하듯 그의 손길에는 조금의 동요도 없었다. 그 모습에 하윤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아빠, 그녀는 달려가 아버지의 팔을 붙잡았다. 이게 다 뭐예요? 오만석. 그 사람들이 한 짓이죠. 그렇죠. 석진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딸의 엉망이 된 구두와 헝클어진 머리를 보고 들고 있던 빗자루를 내려놓았다. 괜찮다. 이 정도는 각오했어. 뭐가 괜찮아요? 이러다 정말 아빠가 위험해져요. 제발. 제발 그만두세요. 네, 우리가 뭘 더 하겠어요? 그냥 조용히 살면 안 돼요. 하윤은 애원하며 울부짖었다. 아버지마저 잃을 수 있다는 공포가 그녀를 집어삼키고 있었다. 하지만 석진은 딸의 어깨를 단단히 붙잡고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불길처럼 뜨거웠다. 하윤아, 조용히 사는 건 사람이 사람 대접을 받을 때나 가능한 거다. 저들은 우릴 사람으로 보지 않아. 벌레만도 못하게 여기지. 여기서 멈추면 우린 평생 그들 발밑에서 벌레처럼 살아야 해. 넌 그렇게 살아도 괜찮으느냐? 아버지의 말은 칼날이 되어 하윤의 마음에 박혔다. 벌레. 그 한마디가 패백실에서의 치욕과 시어머니의 경멸 어린 눈빛을 다시 떠올리게 했다. 그녀의 눈에서 흐르던 공포의 눈물은 어느새 분노의 불길로 변해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를 악물었다. 그리고 조용히 몸을 돌려 가게를 나섰다. 하윤아 어디 가느냐? 괴물을 잡으러요. 하윤은 택시를 잡아타고 시댁으로 향했다.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더 이상 피하지 않을 것이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남이숙이 기다렸다는 듯 그녀를 비웃었다. 꼴을 보니 내 말이 효과가 있었나 보구나. 이제라도 내 애비한테 기어가지 말라고 빌었니. 하윤은 대답 대신 소파 앞으로 성큼성큼 걸어갔다. 그리고 남이숙을 똑바로 내려다보며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다. 어떻게 사람이 사람에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으세요? 그녀의 당돌한 태도에 남이숙의 얼굴이 굳어졌다. 뭐 이게 지금 누구한테 눈을 똑바로 뜨고 저희 아버지는 평생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한 적 없으세요. 당신들처럼 비겁하게 남의 것을 빼앗고 힘없는 사람을 짓밟으면서 살아오지 않으셨다고요? 하윤의 목소리가 터져서 나왔다. 그녀는 더 이상 순종적인 며느리가 아니었다. 아버지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싸우는 딸이었다. 남이숙은 얼굴이 시뻘개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네가 감히 나를 가르치려 들어 근본도 없는 것이. 그녀의 이성이 완전히 끊어졌다. 남이숙은 옆에 있던 테이블 위에서 차가운 물이 담긴 유리잔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하윤의 얼굴을 향해 그대로 뿌려버렸다. 철썩. 차가운 물이 하윤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다. 머리카락과 옷이 흠뻑 젖었다. 시야가 흐려지고 숨이 턱 막히는 굴욕감. 하지만 그걸로 끝이 아니었다. 이 집에서 당장 꺼져. 너 같은 건 우리 집 며느리로 들인 적 없어. 남이숙은 광기에 찬 목소리로 소리치며 하윤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다. 중심을 잃은 하윤은 그대로 바닥에 넘어졌다. 쿵소리와 함께 무릎에 날카로운 통증이 전해졌다. 남이숙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현관 옆에 놓여있던 하윤의 작은 여행 가방을 발로 차거실 한복판으로 던져버렸다. 내 더러운 짐짝이랑 같이 썩 꺼지란 말이야. 하윤은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주저앉은 채 흠뻑 젖은 얼굴로 자신을 내려다보는 시어머니를 올려다보았다. 인간의 증오가 어디까지 잔인해질 수 있는지 온몸으로 깨닫고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어머니. 얼음보다 차가운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다. 현관문이 열려 있었다. 퇴근하고 돌아온 재훈이 이 모든 광경을 보고 서 있었다.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그것은 질문이 아니었다. 평생 순종만 하던 아들이 어머니를 향해 처음으로 내지르는 분노의 포효였다. 재훈은 어머니의 히스테릭한 고함을 등 뒤로 흘려들었다. 그는 얼음장 같은 대리석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하윤에게 다가갔다. 흠뻑 젖은 머리카락 굴욕감으로 파르르 떨리는 어깨. 그의 심장이 칼로 베인 듯 아팠다. 그는 조용히 무릎을 꿇고 아내의 팔을 부드럽게 잡아 일으켰다. 그의 눈은 오직 하윤만을 향해 있었다. 세상의 다른 모든 소음은 차단된 듯했다. 일어나 하윤아.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우리 여기서 나가자. 이놈이 내 말이 말 같지 않아? 저 년이랑 같이 굴러 먹겠다는 거야. 남이숙이 악을 썼지만 재훈은 돌아보지 않았다. 그는 하윤의 어깨를 감싸 안고 엉망이 된 짐 가방을 다른 손으로 들었다. 그리고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은 채 그 지옥 같은 집의 현관문을 열고 나섰다. 차가운 밤 공기가 두 사람을 감쌌다. 차에 오르기까지 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재훈은 하윤을 조수석에 태우고 젖은 옷 위로 자신의 재킷을 벗어 덮어주었다. 그리고 그는 차를 몰아 익숙한 동네 장인어른의 설렁탕 가게로 향했다. 늦은 밤 불 꺼진 가게 앞에 차가 멈췄다. 2층 살림집 창문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 나오고 있었다. 재훈은 차에서 내려 하윤을 부축했다. 그때 낡은 가게의 문이 열리고 강석진이 나왔다. 그는 마치 모든 것을 예상했다는 듯 침착한 얼굴이었다. 재훈은 석진의 앞에 서자마자 들고 있던 가방을 내려놓고 고개를 깊이 숙였다. 우진그룹의 후계자가 허름한 설렁탕 가게 주인 앞에서 90도로 허리를 꺾은 것이었다. 아버님, 죄송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물에 젖은 솜처럼 무겁고 축축했다. 제가 부족해서 하윤 씨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석진은 대답 대신 사위의 어깨를 말없이 두드려 주었다. 그리고는 하윤에게 다가가 딸의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다.
어서 들어가자. 감기 들겠다. 석진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그 눈빛은 차가운 강철처럼 단단했다. 그 눈빛은 재훈에게 이제 자네가 선택할 시간이라고 말하는 듯했다. 하윤을 방으로 들여보낸 후 재훈은 결심한 듯 다시 차에 올랐다. 그는 본가로 돌아갔다. 더 이상 도망치거나 외면할 수 없었다. 집안의 공기는 살얼음판 같았다. 남희숙은 분이 풀리지 않는 채 거실을 서성이고 있었고 오만석은 서재에서 나왔는지 무거운 얼굴로 소파에 앉아 있었다. 재훈은 아버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유약함이 없었다. 아버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오만석은 아들의 달라진 눈빛을 보고 미간을 찌푸렸다. 이 시간에 무슨 일이냐? 어머니가 하윤 씨에게 한 짓더는 못 보겠습니다. 한 사람의 인격을 이렇게 짓밟는 건 범죄입니다. 그 말에 남희숙이 길길이 날뛰었지만 오만석이 손을 들어 제지했다. 그의 눈은 아들을 향해 있었다. 차갑고 실망스럽다는 듯한 눈빛이었다. 네, 아내 교육은 네가 시켰어야 니네지. 어디서 애비에게 책임을 돌려 그 애가 이 집안에 들어와서 한 게 뭐가 있나 분란만 일으키고 있지 않나. 분란은 하윤 씨가 아니라 어머니와 아버지가 만들고 계십니다. 20년 전부터요. 재훈은 품 안에서 장인이 건넸던 계약서 사본을 꺼내 테이블 위로 던졌다. 이런 유령 회사를 통해 비자금을 만드는 게 아버지가 말씀하시던 정도 경영입니까? 오만석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하지만 그는 금세 냉정을 되찾았다. 사업이란 네가 아는 것처럼 깨끗하기만 한 게 아니다. 다 회사를 위한 일이었어. 회사를 위한 일, 그렇군요. 재훈은 허탈하게 웃었다. 그는 마지막 질문을 던졌다. 그럼 피닉스 프로젝트도 회사를 위한 일이었습니까? 강석진이라는 사람의 인생을 훔쳐서 이룬 성공도요. 그 순간 오만석의 눈빛이 변했다. 냉정함 뒤에 숨겨져 있던 잔인한 본성이 드러났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아들에게 다가섰다. 그리고 그의 뺨, 바로 옆에 위협적으로 얼굴을 들이밀었다. 겨우 그 계집애 하나 때문에 20년 넘게 널 키워준 이 애비를 의심하는 거냐? 오만석의 목소리는 뱀처럼 차갑고 끈적거렸다. 네가 지금 누구 편에 서야 하는지 잊었어. 이 집안을 우진그룹을 등지겠다는 거야. 재훈은 물러서지 않고 아버지의 눈을 마주했다. 그의 눈에는 슬픔과 결연함이 함께 담겨 있었다. 오만석은 아들의 눈에서 답을 읽었다. 그는 경멸 어린 미소를 지으며 아들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상처를 새겼다. 좋다. 그렇게 그 아이 편에 설 거라면 오늘부터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그의 목소리가 서재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나 역시 내 애비가 아니고 이 집에서 당장 나가. 아버지의 마지막 말은 사형 선고와도 같았다. 재훈의 심장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들렸다. 평생을 존경하고 사랑했던 아버지의 형상이 눈앞에서 먼지처럼 부서져 내렸다. 재훈은 대답 없이 돌아섰다. 거대한 저택의 문을 닫고 나오는 순간 그는 20년 넘게 자신을 지탱해 온 세계가 완전히 무너졌음을 느꼈다. 그는 목적지도 없이 차에 올라탔다. 텅 빈 도로를 얼마나 달렸을까? 그의 머릿속은 혼돈 그 자체였다. 하지만 이 혼돈 속에서 그가 가야 할 길은 단 하나뿐이었다. 재훈은 핸들을 꺾었다. 그의 차가 멈춰선 곳은 늦은 밤에도 환하게 불이 켜진 작은 오피스텔 건물 앞이었다. 건물 입구에는 달아빠진 간판이 걸려 있었다. 김민지의 작은 사무실은 전쟁을 앞둔 지휘 본부처럼 긴장감이 감돌았다.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화이트보드에는 우진그룹의 지배구조와 인물 관계도가 거미줄처럼 얽혀 있었다. 그 중심에는 오만석이라는 이름이 붉은색으로 쓰여 있었다. 문을 열고 들어선 재훈의 모습을 보고 민지는 잠시 놀랐지만 이내 담담하게 그를 맞았다. 그녀의 옆에는 강석진이 앉아 있었다. 마치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어서 오게. 석진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재훈은 고개를 숙였다. 제가 너무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석진은 재훈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아니 지금이라도 와줘서 고맙네.
진실을 마주하는 건 때론 목숨을 거는 것보다 더 큰 용기가 필요한 법이니까. 재우는 고개를 들어 석진과 민지를 번갈아 보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혼란이 없었다. 남은 것은 차가운 분노와 쓰라린 결심뿐이었다. 제가 알아야겠습니다. 제가 평생 아버지라고 부른 사람이 대체 어떤 인간인지 제 눈으로 전부 확인해야겠습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작은 사무실에 마주 앉았다. 석진은 20년 전의 진실을 조각 하나 남김없이 재훈에게 들려주었다. 피닉스 프로젝트의 시작부터 오만석의 배신, 그리고 억울한 옥살이까지. 그것은 한 남자의 인생이 송두리째 무너져 내린 잔혹한 역사였다. 이야기를 듣는 내내 재훈은 입술을 깨물었다. 자신이 누려온 모든 부와 명예가 장인어른의 피눈물 위에 세워진 것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은 고통스러운 과정이었다. 석진의 이야기가 끝나자 재훈은 자신이 내부 회계 시스템에서 확인했던 페이퍼 컴퍼니와 비자금의 흐름에 대해 털어놓았다. 그가 제공한 정보는 석진과 민지가 외부에서 수집한 정보들과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며 거대한 범죄의 그림을 완성시켰다. 아버지의 개인 서재에 금고가 하나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절대 열어보지 말라고 하셨던 금고입니다. 아마 결정적인 자료들은 그 안에 있을 겁니다. 민지가 날카롭게 물었다. 비밀번호는 아시나요? 아니요. 하지만 패턴은 알고 있습니다. 재훈은 잠시 망설이다 말을 이었다. 아버지의 창립 기념일, 어머니의 생신, 그리고 제 생일. 이 세 가지 숫자의 조합입니다. 항상 그 순서였어요. 그 순간 민지와 석진의 눈이 빛났다. 마지막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이었다. 문제는 어떻게 그 금고를 열 것인가였다. 오만석의 저택은 철통 같은 보안을 자랑했다. 바로 그때 민지의 책상 위 전화벨이 울렸다. 그녀가 수화기를 들자 목소리가 굳어졌다. 전화를 끄는 그녀는 석진과 청과 재훈을 바라보며 말했다. 최인호 이사님이십니다. 오만석 쪽에서 사람을 보낸 것 같다고?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계십니다. 지금 당장 피신하셔야 할 것 같아요. 석진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결정적인 증인이 위험했다. 내가 가보겠네. 아니요, 아저씨. 위험합니다. 이건 함정일 수도 있어요. 민지가 말렸지만 석진은 단호했다. 그래도 가야 해. 그분을 잃으려면 모든 게 끝나. 그때 재훈이 나섰다. 제가 가겠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다. 최 이사님은 제가 안전한 곳으로 모시겠습니다. 아버지도 아직은 저를 해치진 못할 겁니다. 그는 석진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그동안 아버님과 변호사님은 저희 집으로 가주십시오. 지금 이 시간이 아버지가 가장 방심하고 있을 시간입니다. 재훈의 계획은 대담했다. 자신이 미끼가 되어 오만석의 시선을 끄는 동안 석진과 민지가 심장부로 침투하는 것. 실패하면 모두가 끝나는 위험한 도박이었다. 석진은 사위의 눈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았다. 그 안에는 더 이상 유약한 도련님의 모습은 없었다. 아내를 지키고 정의를 바로 세우려는 한 남자의 결연한 의지만이 불타고 있었다. 석진은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다. 조심하게. 세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이것은 단순한 반격이 아니었다. 괴물의 심장을 향해 세 개의 칼날이 각자의 위치에서 동시에 날아드는 총공격의 시작이었다. 재훈이 사무실을 나서기 직전 석진이 그를 불러 세웠다. 오, 서방. 내 아버님. 석진은 그의 어깨를 강하게 붙잡으며 나지막이 말했다. 자네가 내 사위라서 정말 다행일세. 그 한마디에 재훈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는 묵묵히 고개를 숙였다가 결심을 굳힌 얼굴로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이제 그는 아버지의 아들이 아닌 강하윤의 남편으로서 싸워야 했다. 그날 밤 오만석의 저택 주변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재훈의 예상대로였다. 아들을 내쫓은 직후 오만석은 자신의 승리를 자축하며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저택의 모든 경비 시스템은 작동 중이었지만 가장 치명적인 배신은 언제나 내부에서 시작되는 법이다.
석진과 민지는 재훈이 알려준 저택 뒤편에 좁은 쪽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섰다. 재훈의 지문으로 등록된 출입문은 경고음 한 번 울리지 않고 조용히 열렸다. 두 사람은 그림자처럼 복도를 지나 2층 서재 앞에 섰다. 한편 재훈은 남쪽 어촌 마을로 차를 몰고 있었다. 그의 뒤를 검은 세단 한 대가 그림자처럼 따라붙고 있었다. 오만석이 보낸 감시였다. 재훈은 일부러 속도를 늦추며 그들의 시선을 자신에게 고정시켰다. 최인호 이사가 피할 시간을 벌어주는 동시에 아버지의 모든 신경을 자신에게 집중시키기 위함이었다. 이사님 접니다. 오재훈입니다. 지금 당장 나오셔야 합니다. 재훈은 차 안에서 다급하게 통화했다. 수화기 너머로 최 이사의 겁에 질린 목소리가 들려왔다. 자네가 여긴 어떻게... 설명은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제가 5분 뒤에 마을 입구 등대 앞으로 가겠습니다. 짐은 아무것도 챙기지 마십시오. 재훈은 전화를 끊고 백미러를 확인했다. 검은 세단이 여전히 거리를 유지한 채 따라오고 있었다. 그는 핸들을 꺾어 마을 입구로 향했다. 같은 시각 오만석의 서재. 석진은 육중한 금고 앞에 서서 숨을 골랐다. 20년 만에 다시 마주한 괴물의 심장이었다. 그는 재훈이 알려준 세 개의 숫자를 떠올렸다. 우징그룹의 창립 기념일 남이숙의 생일, 그리고 아들 오재훈의 생일, 딸깍. 첫 번째 비밀번호가 맞았다. 딸깍. 두 번째 비밀번호도 들어맞았다. 석진의 손에 땀이 배어 나왔다. 이제 마지막 하나. 찰칵. 둔탁한 소리와 함께 굳게 닫혀있던 금고문이 스르륵 열렸다. 그 안에는 각종 기밀 서류와 함께 검은색 외장하드 몇 개가 보관되어 있었다. 민지가 재빨리 준비해온 노트북에 외장하드를 연결했다. 화면에는 수많은 폴더들이 나타났다. 그중 하나의 이름이 두 사람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20년 전 오만석이 훔쳐갔던 바로 그 프로젝트의 원본 데이터였다. 자신의 범죄를 스스로 증명하는 증거를 가장 안전하다고 믿는 곳에 보관해 온 오만석의 오만함이 부른 결과였다. 파일이 복사되는 몇 분이 영겁처럼 길게 느껴졌다. 바로 그때 복도 저편에서 희미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무슨 소리지? 민지가 속삭였다. 석진은 귀를 기울였다. 발소리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잠에서 깬 남이숙이었다. 여보, 무슨 소리 못 들었어요? 서재 쪽에서. 두 사람은 숨을 죽였다. 서재 문고리가 천천히 돌아가기 시작했다. 그 순간 석진의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다. 언론계에 있는 그의 오랜 동료 박 기자가 보낸 문자였다. 자정이 막 지난 시각 대한민국 최대 포털 사이트의 메인 화면에 속보기사 하나가 떠올랐다. 단독 우진그룹 이 유령회사 통해 수백억 비자금 조성 정황, 포착. 20년 전 성공 신화에 감춰진 진실은 기사는 폭탄이었다. 그동안 석진과 민지가 수집한 비자금 자료와 하청업체 갑질 증언들이 적나라하게 담겨 있었다. 그리고 기사 말미에는 피닉스 프로젝트에 대한 의혹이 꼬리표처럼 달려 있었다. 기사가 터지고 불과 1분 뒤 잠들어 있던 오만석의 휴대폰이 불이 난 듯 울리기 시작했다. 그룹 홍보실장 법무팀장 그리고 수많은 기자들의 전화였다. 회장님, 지금 인터넷 난리 났습니다. 잠에서 깬 오만석이 비명을 지르듯 소리쳤다. 뭐라고? 거실에 TV를 켜자 모든 심야 뉴스 채널에서 우징그룹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었다. 바로 그 혼란의 순간이 석진과 민지에게 탈출할 시간을 벌어주었다. 남이숙은 서재 문을 열려다 말고 남편의 고함 소리에 놀라 거실로 달려갔다. 그 틈을 타 두 사람은 조용히 서재를 빠져나와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들의 손에는 괴물의 심장을 꿰뚫을 가장 날카로운 칼, 피닉스 프로젝트 원본 파일이 들려 있었다. 한편 남이숙은 거실 소파에 주저앉아 화면을 보며 넋을 잃었다. 비자금 갑질? 알아들을 수 없는 말들이 오갔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그녀가 평생 의지해온 거대한 성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녀는 문득 이 모든 재앙의 시작이 어디였는지 떠올렸다. 경멸했던 며느리, 그리고 그 뒤에 있던 설렁탕집 늙은이,
남희숙은 미친 사람처럼 뛰쳐나가 차에 시동을 걸었다. 분노와 모욕감에 이성을 잃은 그녀의 차가 향한 곳은 단 한 곳 강석진의 설렁탕 가게였다. 내 놈 때문이야. 내 놈들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어. 그녀는 울부짖으며 가속 페달을 밟았다.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다. 그 가게 앞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초라한 가게 주인이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수십 명의 기자들이라는 사실을. 폭풍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은 우징그룹 스캔들로 들끓었다. 밤사이 터져나온 의혹들은 일파만파 퍼져나가 주식시장을 강타했다. 개장과 동시에 우징그룹 및 계열사의 주식은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리며 하한가를 기록했다. 우징그룹 본사 앞은 수백 명의 기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오만석은 쏟아지는 플래시 세례를 뚫고 초췌한 얼굴로 회사에 출근했다. 그는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고 언론의 악의적인 허위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천명했지만 성난 여론의 불길은 잦아들지 않았다. 바로 그 시각 김민지 변호사의 사무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은 그 불길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되었다. 작은 사무실은 발 디딜 틈 없이 기자들로 가득 찼고 수많은 카메라들이 생중계를 위해 대기하고 있었다. 단상에 선 사람은 김민지 변호사와 증인석에 앉은 최인호 전 이사, 그리고 갑질 피해를 입었던 하청업체 대표들이었다. 지금부터 우징그룹 오만석 회장의 20년에 걸친 파렴치한 범죄 행각을 공개하겠습니다. 민지의 선언과 함께 기자회견장 스크린의 자료들이 하나씩 떠올랐다. 유령 회사를 통한 비자금 조성 내역 이중장부, 그리고 하청업체들을 어떻게 착취했는지에 대한 생생한 녹취 파일까지. 객석에서는 연신탄식이 터져 나왔다. 최인호 이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20년 전 오만석의 지시로 어떻게 회계 장부를 조작하고 피닉스 프로젝트를 강탈했는지 증언했다. 저는 평생을 죄책감 속에서 숨어 살았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진실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이 기자회견이 절정으로 치닫고 있을 무렵 우징그룹 본사 대강당에서도 오만석의 반박 기자회견이 동시에 열리고 있었다. 그는 모든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이 모든 것은 회사를 음해하려는 세력의 악의적인 모함입니다. 저는 단 한 점의 부끄러움도 없이 회사를 이끌어왔습니다. 그가 목에 핏대를 세우며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바로 그 순간이었다. 철컥! 대강당의 뒷문이 열렸다. 모든 기자들의 시선이 그곳으로 쏠렸다. 문을 열고 들어선 사람은 다름 아닌 그의 아들 오재훈이었다. 오만석의 얼굴이 경악으로 물들었다. 네가 여길 왜? 재훈은 아버지의 충격받은 얼굴을 지나쳐 수많은 카메라 앞을 가로질러 단상으로 향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았다. 강당 안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었다. 안녕하십니까. 우징그룹 오만석 회장의 아들 오재훈입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골랐다. 그리고는 결심이 선 듯 아버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방금 전 김민지 변호사님이 발표하신 모든 내용은 전부 사실입니다. 와. 그 한마디에 강당은 거대한 폭탄이라도 터진 듯 아수라장이 되었다. 기자들은 미친 듯이 플래시를 터뜨렸고 질문을 쏟아냈다. 오만석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아들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소리쳤다.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개냐 저놈 끌어내 당장. 하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재훈은 아버지의 발악을 등지고 자신의 외투 안주머니에서 검은색 외장 하드 하나를 꺼내 들었다. 어젯밤 석진이 금괴에서 복사해낸 바로 그 파일이었다. 그리고 여기에는 아버지가 20년간 숨겨온 또 다른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그는 외장 하드를 기자회견장 스태프에게 건넸다. 잠시 후 오만석의 등 뒤에 있던 거대한 스크린의 화면이 바뀌었다. 화면에 떠오른 것은 피닉스 프로젝트의 원본 파일이었다. 파일 생성 날짜와 작성자 이름, 강석진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그리고 연이어 오만석이 이사들을 협박하며 프로젝트를 강탈하는 내용이 담긴 20년 전의 비밀회의 녹음 파일이 강당 전체에 울려 퍼졌다. 이 프로젝트는 오늘부터 내 겁니다.
여기서 토를 다는 놈은 강석진과 똑같은 꼴을 당하게 될 줄 아시오. 자신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자 오만석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엉켜니 사라졌다. 그는 다리가 풀린 듯 휘청거리다 단상 위 의자에 주저앉았다. 평생을 쌓아 올린 그의 성이 가장 믿었던 아들의 손에 의해 바로 눈앞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 순간 강당의 연문이 열리며 검사와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오만석 씨 횡령 및 배임 주가 조작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사관들이 다가와 망연자실한 오만석의 양팔을 붙잡았다. 그는 마지막 발악처럼 재훈을 향해 울부짖었다. 이 배신자,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하지만 재훈은 그를 외면했다. 그의 시선은 기자회견장 구석 눈물을 흘리고 있는 아내 하윤에게 향해 있었다. 한편 그 모든 광경을 TV로 지켜보던 남희숙은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을 떨어뜨렸다. 쨍그랑 소리와 함께 그녀의 세상도 산산조각 났다. 그녀는 아이처럼 목 놓아 울기 시작했다. 남편이 체포되고 아들이 배신하고 자신이 평생 의지했던 모든 것이 한낱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렸다. 그녀는 실성한 사람처럼 울부짖다가 결국 거품을 물고 그 자리에 쓰러졌다. 강석진은 자신의 작은 설렁탕 가게에서 낡은 TV 화면을 통해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무너져 내리는 오만석의 모습을 보며 천천히 뜨거운 설렁탕 한 그릇을 그릇에 담았다. 20년간 가슴 속에 응어리져 있던 복수의 불길이 마침내 차가운 재로 변해 사라지는 순간이었다. 전쟁은 끝났다. 세상이 뒤집힌 지 일주일이 흘렀다. 우징그룹은 전문 경영인 체제로 전환되었고 오만석 일가의 모든 재산은 동결되었다. 한때 세상을 호령하던 거대 제국은 이제 법원의 관리에 해체 절차를 밟고 있었다. 강석진은 20년 만에 처음으로 정장을 벗고 익숙한 작업복으로 갈아입었다. 그는 서울 구치소의 삭막한 면회실 차가운 유리벽을 사이에 두고 오만석과 마주 앉았다. 수인복을 입은 오만석은 불과 일주일 만에 10년은 늙어버린 모습이었다. 탐욕으로 번들거리던 그의 눈은 이제 모든 것을 잃은 자의 공허함만이 가득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먼저 입을 연 것은 오만석이었다. 왜 왔나? 그의 목소리는 낙엽처럼 메말라 있었다. 내 비참한 꼴을 직접 확인하고 싶어서 왔나? 석진은 대답 대신 유리병 너머의 남자를 가만히 바라보았다. 한때는 친구였고 그 후에는 평생의 원수였던 남자. 자네 아들 재훈이가 나를 찾아왔었네. 석진의 말에 오만석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다. 그 아이가 자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더군. 아버지를 대신해서 사죄한다면서. 자네가 빼앗아간 40년의 세월을 그 아이가 대신 갚으려 하더군. 석진은 말을 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증오가 아닌 깊은 연민에 잠겨 있었다. 만석아, 넌 대체 뭘 위해 그렇게 살았나? 네가 쌓아올린 그 성 안에서 단 한 번이라도 행복했던 적은 있었나? 결국 내 욕심이 내 아들마저 등 돌리게 만들었어. 오만석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의 마른 눈에서 20년 만에 처음으로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툭 떨어져 손등을 적셨다. 그는 울음 섞인 목소리로 거의 들리지 않게 중얼거렸다. 내가 틀렸었다. 그 한마디면 충분했다. 석진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길고 길었던 복수는 그렇게 끝이 났다. 용서는 아니었지만 더 이상의 증오도 없었다. 한편 병원에서 퇴원한 남희숙은 모든 것을 잃고 작은 빌라로 거처를 옮겼다. 충격으로 반쯤 실어증에 걸린 그녀는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며 하루를 보냈다. 화려했던 보석과 명품 옷들은 모두 압류당하고 그녀에게 남은 것은 깊은 상실감과 후회뿐이었다. 그날 오후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자 그 앞에는 하윤이 서 있었다. 따뜻한 죽이 담긴 보온병을 손에 들고서. 남희숙은 경멸과 증오가 뒤섞인 눈으로 그녀를 쏘아보았다. 네가 여길 왜 와? 다 너 때문이야. 내년 하나 때문에 우리 집안이. 그녀는 악을 쓰며 하윤을 밀치려 했지만
쇠약해진 몸은 마음대로 따라주지 않았다. 하윤은 묵묵히 그녀의 비난을 받아내며 작은 식탁 위에 죽그릇을 차렸다. 어머님 식사하셔야죠. 하윤의 목소리는 원망 없이 그저 담담했다. 남희숙은 그런 그녀의 모습에 오히려 더 큰 혼란을 느꼈다. 자신이라면 당장 머리채를 잡아도 시원찮을 판에 저 아이는 왜 자신에게 죽을 셔틀고 있는 것일까? 왜 이러는 거냐? 내가 너한테 무슨 짓을 했는데 날 비웃으러 온 거야? 하윤은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남희숙의 앙상한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어머님은 제게 용서받을 수 없는 상처를 주셨어요. 하지만 어머님 역시 재훈 씨를 낳아주신 분이고 이제는 모든 것을 잃은 약한 분일 뿐이에요. 하윤의 눈에 조용한 눈물이 고였다. 제가 어머님을 용서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증오만으로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걸 아버지를 보며 배웠습니다. 남희숙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진심이 담긴 따뜻한 손길 앞에서 고개를 숙였다. 자신이 평생 경멸하고 무시했던 그 천한거댁에서 가장 순수한 형태의 인간애를 배우고 있었다. 그녀는 어린아이처럼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다. 그것은 분노의 울음이 아닌 참회의 눈물이었다. 하윤은 말없이 그녀의 등을 토닥여 주었다. 그날 저녁 하윤과 재우는 보증금이 싼 작은 원룸을 구했다. 텅 빈 방 안 두 사람은 창가에 나란히 서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화려했던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이 초라한 시작이었다. 재훈이 먼저 아내의 손을 잡았다. 미안해, 나 때문에 당신까지 고생하게 만들어서. 하윤은 고개를 저으며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아니에요. 우린 모든 걸 잃은 게 아니에요. 그녀는 재훈의 손을 자신의 배 위로 가져갔다. 우리에겐 이제부터 시작할 미래가 있잖아요. 재훈은 아내의 말에 담긴 의미를 깨닫고 놀라움과 기쁨이 뒤섞인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텅 빈 방 안 두 사람은 서로를 부둥켜 안았다. 그들은 모든 것을 잃었지만 동시에 세상 가장 소중한 희망을 얻은 것이었다. 폐허 위에서 새로운 삶의 싹이 조용히 움트고 있었다. 1년이라는 시간이 흘러렀다. 계절이 4번 바뀌는 동안 세상은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 평온을 되찾았다. 강석진의 설렁탕 가게는 여전히 동네의 굳은 일을 묵묵히 감당하는 늙은 나무처럼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가게 안을 채우는 웃음소리가 조금 더 늘었다는 것뿐이었다. 주말 오후 가게는 밀려드는 손님들로 붐볐다. 주방에서는 석진이 변함없이 뜨거운 김과 씨름하며 뽀얀 국물을 퍼내고 있었다. 홀을 바쁘게 오가는 것은 재훈이었다. 그는 이제 제법 익숙한 솜씨로 주문을 받고 뚝배기를 나르며 구슬땀을 흘렸다. 대기업 후계자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이전에는 찾아볼 수 없었던 편안함과 건강한 생기가 넘쳤다. 아빠 여기 깍두기 좀 더 주세요. 카운터에 앉아 계산을 하던 하윤이 배를 불룩 내밀며 외쳤다. 만삭의 몸이었지만 그녀의 얼굴은 세상 누구보다 행복해 보였다. 손님들은 그런 그들의 모습을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이제 이 설렁탕 가게는 단순히 음식을 파는 곳이 아니라 사람 사는 냄새가 물씬 풍기는 동네 사랑방 같은 곳이 되었다. 가게 한쪽 구석 창가 자리에 허름한 차림의 중년 여인이 홀로 앉아 설렁탕을 먹고 있었다. 남희숙이었다. 그녀는 한 달에 2번쯤 이렇게 말없이 가게를 찾아와 설렁탕 한 그릇을 비우고 가곤 했다.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그녀도 이제는 제법 익숙해진 모습이었다. 그녀는 하윤과 눈이 마주치자 어색하게 고개를 까딱였다. 하윤도 희미한 미소로 답했다. 그들 사이에는 여전히 건널 수 없는 강이 흘렀지만 서로를 향한 증오의 가시는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았다. 남희숙은 뚝배기 그릇을 깨끗이 비우고 계산대 위에 조용히 밥값을 올려놓고 나갔다. 그녀 나름의 속죄이자 세상과 소통하는 유일한 방식이었다. 저녁 장사가 끝나고 가게 안에 3사람만 남았다. 재우는 능숙하게 바닥을 닦고 하윤은 그날 번 돈을 세맸다. 석진은 3사람을 위한 늦은 저녁 식사로 가장 진한 국물에 설렁탕을 한 그릇씩 퍼왔다.
오늘 고생들 많았다. 세 사람은 마주 앉아 숟가락을 들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설렁탕. 그 안에는 20년의 한과 눈물, 그리고 마침내 찾아온 평화와 희망이 모두 녹아있는 듯했다. 아버지 설렁탕은 언제 먹어도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하윤이 말하며 깍두기 하나를 입에 넣고 행복한 표정을 지었다. 재훈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맞습니다. 이젠 제가 다른 집 설렁탕은 맛이 없어서 못 먹겠습니다. 석진은 아무 말 없이 그저 흐뭇한 미소로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그는 자신의 뚝배기에 담긴 고기 몇 점을 덜어 하윤의 그릇 위에 놓아주었다. 많이 먹어라. 뱃속에 있는 내 손주까지 두 사람이 먹어야지. 그의 말에 하윤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붉어졌다. 지난 일, 연간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가장 소중한 것들을 얻었다. 진정한 가족 흔들리지 않는 사랑, 그리고 곧 태어날 새 생명까지. 바로 그때 하윤의 배에서 꾸르륵 하는 소리가 났다. 어머? 하윤이 놀라 배를 감쌌다. 재훈과 석진의 시선이 동시에 그녀의 배로 향했다. 아기가 발로 찼어요.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동시에 웃음을 터뜨렸다. 가게 안을 가득 채운 따뜻하고 행복한 웃음소리였다. 창밖은 이미 어둠이 짙게 깔려 있었다. 하지만 설렁탕 가게의 창문으로는 세상 어떤 조명보다 밝고 따뜻한 불빛이 새어 나오고 있었다. 강석진은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았다. 그는 더 이상 복수의 칼을 갈지 않았다. 진정한 승리는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켜내고 그들과 함께 따뜻한 밥 한 끼를 나누는 것임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화려했던 결혼식장에서 시작된 치욕은 허름한 설렁탕 가게의 행복으로 마침내 마침표를 찍었다. 그 어떤 복수보다 완벽하고 그 어떤 용서보다 따뜻한 결말이었다. 새로 태어날 아이가 살아갈 세상은 적어도 자신들이 살아온 세상보다는 조금 더 정의롭고 따뜻할 것이라고 석진은 조용히 믿었다. 가게 안에서는 여전히 세 사람의 행복한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